21번의 넉사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예, 입구가 보수고요. 예, 그래서 한 획, 두 획. 예, 입구 세 획 빼고 두 획.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합치면 총 5획.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획순을 다시 보면 입구를 다 쓴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아니고요. 한 획, 두 획 하고 세 획, 네 획 하고 마지막에 입구를 막으세요. 예. 우리 8급은 획순도 시험에 꼭 두 문제씩 나오니까. 자, 넉사자. 원래 본래 갑골문에서는 이 넷을 표현하는 글자가 이 모습이었어요. 예, 막대기 4개. 근데 이게 이 석삼자랑 3개나 4개나 하나하나 2개, 3개까지는 그래도 구분이 좀 가는데 우리도 한 3개, 4개쯤 되면은 일반 맨정신에서는 그래도 잘 구분이 가는데 술이나 이렇게 좀 취하고 그러면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 이게 숫자 3하고 4하고는 큰 차이잖아요. 특히 무슨 외상장부 이런 데 적는데 막 3하고 4하고 헷갈려가지고 잘못 적는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헷갈리는데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원래 이 글자가 그 사를 뜻하기 위해서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모습이 뭐처럼 생겼나요? 아까 부수도 입구라 그랬는데 원래는 이게 코에서 숨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 이렇게 숨쉬다라는 의미의 글자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숫자 넷으로 가차해서 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숨쉬다라는 의미의 글자 따로 하나 우리 나라 국자처럼 만든 게 지금 우리 그 생활한자에서는 볼 수 없는데 입구에다가 이렇게 넉사자 써가지고 숨쉬다라는 의미의 글자를 따로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숨쉴 식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글자는 별로 쓸 일이 없긴 하지만은 아무튼 원래는 이게 코에서 이렇게 날숨이 나오는 그 모습 보고 만든 숨쉬다라는 의미의 글자였는데 넷을 의미하는 글자로 가차된 경우라는 거. 예. 해당 한자 보실게요. 사촌 그러면은 나랑 사촌지간이니까 부모님이랑 나랑 1촌 관계, 형제는 나랑 2촌 관계. 부모님 한 달이 1촌에서 1촌 이렇게 2촌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촌이면은 부모님 형제의 자녀들. 부모님하고 그 형제분,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둘이 2촌 관계일 거고, 그럼 나랑은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3촌 관계고,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자녀들, 또는 이제 어머니 쪽으로, 외가 쪽으로 보면 어머니, 자매, 형제, 남매의 자녀들. 거기는 이종사촌, 여기는 고종사촌. 사촌지간이죠. 자, 그 다음에 사대문, 대문, 사대문, 서울에 있는 사대문 말하는 거겠죠. 한양 사대문. 지금, 서울에 아직도 그거 남아있죠. 사대문 하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름은 그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많이 아시죠? 숭례문. 숭상할 숭자에다가 예도 예자 숭례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조금 어려운가요? 돈이문이라고 두터울 돈자에다가 오르르자. 그 다음에 북대문은 숙정문. 원래는 숙청문이었는데 맑을 청자 써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숙정문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이 그거는 이름이 네자죠. 흥인지문이죠. 흥인지문. 흥아름자에다 어지린자. 흥인지문. 갈지자가 거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유래까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재밌을 건데 우리 또 시간 관계상 너무 깊숙이는 안 들어가고 사대문이 아무튼 숭례문, 돈이문, 숙정문, 흥인지문 요 사대문 얘기한다는 거. 그 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사대문 안에 궁궐이 있고 경복궁 같은 법궁 궁궐들이 다 그 안에 왕이 거처하시는 궁궐이 거기 있고 그 주변에서 고관 대작들이 또 집 짓고 살았으니까 사대문 안이
서울 수도였고. 근데 지금은 예, 상황이 달라졌죠. 오히려 사대문 밖에 강남 3구, 예, 오히려 그냥 사대문 안보다 예, 땅값이 더 비싼 저기 동네들이 그냥 사대문 밖에 있죠. 예. 자, 22번. 22번은 뇌산자입니다. 뇌산자. 이것도 산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예, 산의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가운데 이렇게 대칭일 때는 가운데 먼저 예, 한 획, 두 획, 세 획, 3획입니다. 대칭일 때는 가운데 먼저. 산의 모습, 봉우리 3개 있는 요런 산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상형자입니다. 그런데 뇌산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뇌가 순 우리말로 산을 의미하는 건데 뇌라고 하기도 하고 매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요 뇌라고 하기도 하고 매라고 하기도 해요. 예,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상대자로는 예, 강강자. 예, 강강자. 요것도 뭐 8급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바로 상위급수만 배웁니다. 또는 내천자. 예. 강보다는 요 네 그러면은 좀 얕은 물. 예. 규모가 좀 강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뭐 바다해자. 바다해자. 예.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죠. 그래서 산의 상대자는 물 숫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산수 그러면 산수가 좋다 그러면은 산도 좋고 뭐 강도 좋고 뭐 이런 말이겠죠. 강이나 내나 바다나 다 물이죠, 물. 그 해당 한자어 보면 산수 나와 있고요. 남산, 예, 남영남자 할 때 했었네요. 예, 남산. 산화 그러면 뭐예요? 산불이죠. 그 화자가 불화자니까 산불. 예, 산화. 우리도 이 봄철 되면은 이 산불 때문에 난리죠. 온 나라가 난립니다. 특히 어느 특정 지역에서 또 산불이 또 잘 일어나고 그 산불이 쉽게 진화되지 않아요. 막 바람을 타고 확 번지는. 예, 특히 영동지방이 그렇죠. 영동지방에 특히 양양 막 이쪽에 양양, 간성, 고성 막 이쪽에 바람 막 바짝 마르는데 건조한 데다 그냥 불씨만 그냥 어디 탁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리죠. 그래서 낙산사 다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로 절을 새로 짓고 그랬잖아요. 예, 천년 고찰이 다 타버리고 그랬습니다. 그쪽에 그 바람이 봄철에 그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산화 때문에 산화 산불 거기 그쪽에 부는 바람이 양간지풍이라고 그래요. 양간지풍 한자어인데 한자로 이렇게 써요. 양간자 이거 두 글자 다 8급에서 너무 어려운 글자긴 하죠. 지풍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풍자 뭐 바람 풍자니까. 이 양간지풍이 뭐냐? 뉴스에서 양간지풍 하는데 이 양간지풍이 뭐냐? 이 양은 양양 강원도 양양 말하는 거예요. 그 저기 설악산 있는 양양. 그다음에 간은 간성. 다 지명이죠. 예, 양양과 간성 지방에서 이쪽에 부는 그런 바람. 예, 이 바람 때문에 그냥 불씨가 그냥 산을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막 불이 엄청나게 막 번지죠, 그죠? 자, 화산 그러면은 예, 화산, 예, 산화가 산불이라 그러면 화산, 예, 용암 폭발하는 그 화산 말하는 거예요. 그 화산도 활화산이 있죠, 활화산. 요 활자가 살활자라는 거야. 우리 날생자, 살생자 할 때 우리 유의자로서 나올 거니까. 8급에서는 배정한자는 아니긴 하지만 곧 배울 글자니까 활화산.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화산. 바로 그냥 지금 막 폭발하는 그런 곧 폭발하는 그런 화산. 그 다음에 지금 바로 폭발은 하진 않지만은 잠재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휴화산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활동을 멈춰버린 사화산이 있고 그렇죠. 화산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산 그러면은 푸른 산, 청산. 자, 23번 석삼자.
석삼자. 뭐 삼획이겠고 부수가 뭘까요? 예, 한일이 부수입니다. 예, 한일이 부수예요. 한일 빼고 두 획. 되겠죠? 막대기 3개 이렇게 딱 놔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해당한 자 바로 보실게요. 3군 그러면은 예, 육해공 3군 말하는 거죠. 예, 육군 문육자, 해군 바다 해자, 공군 예, 빌공자, 하늘공자, 예, 육해공 3군 되겠죠. 그다음에 삼촌, 나랑 삼촌간이니까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 아니 그 형제분들, 예. 촌수로 말하면 예, 저 이모도 나랑 예, 삼촌간이죠. 예, 촌수로 말하면. 그다음에 3, 4, 5 그러면은 예, 3명, 5명 예,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 있는 거를 3, 3, 5라 그러죠. 3, 3, 5 짝을 지어. 이 5자가 5자입니다. 바로 뒤에 배울 거예요. 자, 24번. 날생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획. 이렇게 돼요. 비침하고 가로획 두 개 가고 세로획 하고 마지막으로 긴 가로획.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막 자기 마음대로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획. 그런데 거기 영획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제부수구나 알 수 있겠죠. 요거 생자는 땅에서 새싹이 돋아 오르는 그 모습 보고 만든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생명력이 넘치죠. 생명이라 그럴 때 이 글자 쓰거든요. 목숨 명자 해가지고. 물론 8급에서 이 글자는 안 배우지만. 자, 유의자를 보시면 아까 뭐 활화산, 사화산, 휴화산 할 때 요 활자 했었는데 요 활자가 물수변에 삼수변이라고도 하고 물수변이라고도 하는데 물수변에 혀설자를 하면 이게 살활자거든요. 그래서 생활 할 때 그 활자예요. 이게 유의자 되겠고 상대자는 사는 거니까 죽음과 관련된 죽을 사자. 아까 그래서 제가 활화산, 사화산을 그래서 써봤던 거예요. 죽을 사자. 사화산은 활동이 이제 끝난 더 이상 활동 안 하는 화산이에요. 자, 생사 그러면 살고 죽는 거죠. 살고 죽는 거. 조금 어려운 글자인데 죽일 살자도 있어요. 죽일 살자. 뭐 살인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활이라는 말도 있고 생살이라는 말도 있죠. 살고 죽는 거. 그러니까는 요거 두 글자랑 서로 상대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다 사는 거, 요거는 죽는 거. 물론 요것도 그냥 죽는 거고 요건 죽이는 거라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죽음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삶과 관련된 거고. 해당한 자로 보실게요. 생년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난 해 말하는 거고요. 생일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 말하는 거죠. 생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념하지는 않지만은 생일은 12월 1년이 계속 또 날짜는 반복이 되니까 1년마다 또 자기 생일은 다시 또 태어난 날은 다 돌아오죠. 선생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선자가 먼저 선자거든요. 바로 뒤에 배울 겁니다. 먼저 태어난 거예요. 먼저 낳았어요. 먼저 낳았다고. 우리가 선생이라는 거를 선생 그러면은 자기보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존칭의 의미로 님자도 붙여가지고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났다고 다 자기한테 알려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나? 먼저 태어나면은 경험한 게 많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경험을 했을 거야.
섭렵이라고 한자어를 쓸 수가 있는데, 섭렵이란 말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어지만 의미를 잘 모르고 써요. 그 섭렵은 섭자가 물을 건너는 거고, 렵자는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려면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어떤 식물이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 어떤 동물이 고기가 맛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경험이 많아서 아는 게 많을 거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한테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로 선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한자 공부를 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그러니까 글자 해석으로만 보면 먼저 태어난 걸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먼저 경험하고 뒤에 태어난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서 전수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자, 생모 그러면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생모 그러면은 낳아준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는 거를 한 부모가 그냥 다 하는 역할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낳아준 부모님과 길러준 부모님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낳아준 부모를 생부, 생모라고 한다면 길러준 부모를 양부, 양모라고 하죠. 기를 양자가 있습니다. 기를 양자. 양양자 밑에 먹을 식자 한 거. 기를 양자. 양부, 양모 그러면은 자신을 길러주신, 부양해준 부모를 말하는 거죠. 학생은 뭐 배우는 사람이고, 교생이라는 단어도 했었죠. 자, 25번. 25번은 선역서자. 선역서자. 넉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 뭐가 더 들어갔죠? 선역서자. 25번 선역서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이거는 부수가 글자 전체가 부수인데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요게 부수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요게 부수예요. 저거랑 뭔 차이인가요? 이게 좀 밑에 획이 올라 붙었죠.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획이 좀 펴져 있고요. 쭉쭉 내려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덮을 아라고 하는 부수예요. 덮을 아. 이 글자 자체가 덮을 아자입니다. 선역서자는 덮을 아 부수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바로 그 덮을 아에서 의미를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의미 그 부수랑 그 선역이란 의미랑 바로 연관이 관련이 안 되는 그런 글자이긴 합니다. 덮을 아자가 부수로 들어가는 글자 중에 대표적인 글자가 덮을 복자, 뭐 덮을 부라고도 하는데 덮을 아 밑에 다시부, 회복할, 돌아올 복자라고 하는 글자를 쓰면은 요게 덮을복 이거든요. 좀 어렵죠. 요건 8급엔 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는 좀 어려운 글자이긴 하는데 덮으라가 부수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를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요것도 그 복개천이라고 할 때 요 복자가 들어가거든요. 복개천. 지금은 이 청계천이 저 서울의 청계천이 대표적인 그 서울을 대표하는 그 관광지죠.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가 서울이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제 서울에 인구가 집중이 되고 막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원래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그 청계천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 덮었어요. 덮어버리고 거기를 도로로 막 사용을 했었죠. 그거를 다시 원상 복구해가지고 지금 모습을 다시 옛날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를 원래 덮었어요. 청계천을 덮어버렸어요. 철판 막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했잖아요. 그걸
복개천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덮을복자에다가 덮을개자 써가지고 복개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덮을복자가 덮을아자를 부수로 쓰는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선역서자도 덮을아자가 들어가는 글자예요. 부수로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자는 본래 요게 이제 새의 둥지를 의미하는 또는 뭐 짐승의 새집이라든지 짐승의 둥지를 의미하는 그런 글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본래 의미는 이제 쓰지 않게 되고 나중에 선역 서쪽을 의미하는 글자로 가차되고 본래 의미를 쓰지 않는 경우예요. 상대자는 뭐 동력 종자 좋고요. 그 다음에 해당한 자를 보시면은 서국 그러면은 서양 나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학 그러면은 우리가 동력동자 할 때 했었는데 동학이 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만든 명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서학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서양의 문물, 서양의 사상 이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동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면은 천주학 이거 이거 배울학자 저기 간체로 쓴 겁니다. 천주학 카톨릭 말하는 거예요. 서학은 천주학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그 다음에 26번. 먼저 선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총 6획이고요. 부수는 요 밑에 있는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하는 게 부수입니다. 이 발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부수가 밑에 있으면 발이라고 붙는다 그랬죠. 연화발처럼 발이라고 붙는 거고 의미는 어진 사람인이에요. 사람을 의미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자도 지금 모습하고 달리 그 갑골문의 모습을 보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갑골문에는 요거 발을 묘사한 이 그칠지자 있죠. 요게 이제 발지 그러기도 합니다. 발을 묘사한 거예요. 발을 이게 멈춰 있는 발. 그 다음에 발 거기다가 사람을 묘사한 거니까는 사람의 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발이 앞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이 모습을 묘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발이 먼저 나간 거니까 거기서 먼저라는 의미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상대자는 뒤후자 좋죠. 뒤후자. 뒤후자도 좀 8급에서는 어려운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뒤후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뒤후자 상대자로서 먼저 선자도 괜찮은데요. 앞전자도 괜찮거든요. 앞전자. 요것도 뭐 8급에서는 조금 어려운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8급 배정한자 50자만 가지고 50자만 딸랑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이제 관련된 조합된 그런 글자들이 급수를 넘어선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꼭 무슨 8급만 공부하고 말 거 아닌데 그것만 거기에 맞춰가지고만 강의하기가 너무 너무 쉽기도 하고 또 너무 효율적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급수를 넘어서는 글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유의자 상대자에도 많이 넣어놨고 그다음에 해당 한자 할 때도 급수를 넘어서는 글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 다 생활 한자 1800자 안에 있는 글자들 가지고 특히 1800자 중에서도 4급 이하, 5급 이하 아주 쉬운 글자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덮을복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긴 했습니다만은 급수를 넘어서더라도 그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 없고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별 그렇게 아주 어려운 글자들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후자는 전후란 말도 있고 선후란 말도 있으니까 이 후자의 상대자로는 먼저 선자도 괜찮지만 앞전자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선생, 날생자 할 때 했었죠? 먼저 태어난 거예요.
예, 선부하면은, 예, 선부. 먼저 아버지, 예, 먼저 가신 아버지, 예,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부라 그래요. 그래서 선형도 마찬가지겠죠. 예, 형님인데 돌아가신 형님을 선형이라 그래요. 선친이란 말도 있죠. 선친, 친자 어버이 친자거든요. 예, 돌아가신 아버지, 예, 선친. 이 어버이 친자, 어버이라는 거는 부모님을 통칭하는 거지만은 선친이라 그랬을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같이 표현한다기보다는 선친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형은 뭐 돌아가신 형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자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27번 작을 소자. 작을 소자는 좌우가 딱 대칭이니까 대칭일 때는 가운데 먼저 한 획, 두 획, 세 획. 영획이라고 나왔으니까는 작을소, 제부수입니다. 작을소예요. 작을소. 적을소가 아니에요. 훈이 작을소예요. 여기서 삐침이 있으면 요거는 적을소. 차이에 대해서는 큰 대자 할 때 했었죠. 예. 요거는 물리적인 크기가 작은 거고, 요거는 양이 적은 거고. 소자는 원래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세 개의 파편, 요거를 묘사해서 작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해당 한자 보시면 소국 그러면은 대국할 때도 말했었지만은 요거는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위치가 힘이 적어요. 소인도 요거는 군자의 상대말로 소인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짓이나 언행이 아주 군자하고 대비되는 아주 천박하고 그런 사람 소인이라고 표현하죠. 대소 큰 대자가 상대자가 되겠고 소학 그러면은요. 요거는 대학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 유교의 경전 중에 사서 그러면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그렇습니다. 대학은 뭘 배우느냐면 대학은 왕도지학, 제왕지학 그래서 나라를 치국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고려 마렵에 이제 고려의 신하로 살고 있을 때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성계가 대학이란 책을 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성계가 저게 역심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의심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대학이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게 반역을 하려는 나라를 뒤엎고 지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치국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는 사실 치국과 관련된 책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왕이 볼 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반해서 소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쇠소응대라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물 뿌리고 쓸고 응대, 손님을 대하고 어른을 대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소소한 그런 그러니까는 대학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이 소소한 예절에 대해서 배우는 책입니다. 자, 28번 물숫자. 요것도 좌우가 약간 대칭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먼저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총 4획인데 물숫자 유명한 제부수인 글자죠. 자기 부수인 글자입니다. 이것도 물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그런 글자라고 해요. 상대자는 불화자 좋죠. 불화자. 그리고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나무 목자 할 때 오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금목수화토 쇠금자 할 때도 오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수화가 다 오행 안에 들어가죠. 해당 한자어를 보시면 산수 매산자 할 때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는 뭐 강도 될 수 있고 내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산과 대비되는 물 말하는 거고요. 수화는 방금 했고 수생 그러면은 물에 사는 거죠. 수생식물, 수생동물 할 때 그 수생입니다. 그다음에 수군 그러면은 해군과 마찬가지로 해군은 이제 바다에서 주로 싸우는 군대 말하는 거라면 수군은 옛날에 뭐 강에서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군. 삼국지에 보면은 바다 강에서 이렇게 적벽대전 같은 경우 보면 강에서 잘 싸우는 또 장수가 있고 군대가 있고 그렇죠. 그죠? 수군. 자, 그 다음에 29번 집시일자입니다. 집시일자는 일단 집면자가 들어가고요. 한 획, 두 획, 세 획. 이게 집면자라는 거죠. 다른 명칭으로 뭐 간머리 그러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집을 의미하는 면자입니다. 집면자. 그 밑에 이를 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획순으로 보면 한 획, 두 획, 세 획. 이게 부수고 그 밑에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다섯, 여섯. 합치면 총 9획. 부수 빼고는 6획. 이렇게 되겠죠. 집실자입니다. 이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가 뭐 실자 말고도 뭐 집가자도 있고, 뭐 집당자도 있고, 뭐 집옥자도 있고요. 집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 외에도 아주 많아요. 뭐 집호자, 지부, 집주, 집강 뭐 아주 많습니다. 집사자도 있고. 왜 집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렇게 많으냐? 같은 의미의 글자가 이렇게 많은 게 이렇게 필요가 있느냐?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뭐 같은 흔히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집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뭐 가옥은 집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면 물론 이 가도 집 안에 있는 그 집에 사는 구성원을 또 주로 의미하기도 해요. 뭐 가화만사성 그러면은 집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온갖 일이 다 순조롭게 된다 할 때 그때의 가는 건물이 화목할 리는 없잖아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인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옥자는 집의 그 건물 전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 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건물, 사람이 그냥 그 거주하는 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강당이나 성당처럼 어떤 기능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그런 건물에 요 당자를 붙이고요. 그에 반해서 요 실자는 집이나 어떤 건물의 전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집을 예로 들면은 뭐 거실, 화장실, 응접실, 그렇죠. 그 집안에 있던 어떤 방 같은 어떤 공간 하나하나를 실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 해당 한자어를 보시면 교실, 요것도 학교 건물 자체라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뭐 1반, 2반, 3반, 4반의 그 하나하나의 교실이잖아요. 그죠? 왕실. 정도만 넣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30번은 열십자. 십자가 딱 그 모습이죠. 본래 그 열을 의미하는 그 글자로서는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걸로 그냥 열을 뜻하는 걸로 썼다 그러는데, 근문에서 이제 이 막대기 하나가 이제 뚫을곤이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하나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길어지면서 해서에서는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해당 한자는 뭐 10년, 10만, 10일, 10월, 10월이 아니고 10월이라는 거, 소금이 보편화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중 8구, 이것도 했습니다. 10개 가운데 8개, 9개. 매우 확률이 높은 거 말하는 겁니다. 10십자까지 수고하셨습니다.